지났게.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추세란 무엇인가, 이걸 봤었고요. 네, 이제 한 가지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추세를 만드는 핵심 요소가 뭐냐. 왜 추세라는 게 발생을 하고, 이런 요소들은, 쉽게 말해서 왜 그 추세라는 것이 발생을 하느냐. 예를 들면, 우리 뭐 비트코인도 있고, 우리 뭐 주식도 있고, 또 뭐, 또, 해외 선물도 있고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마이크 잘 들리죠? 네. 자, 있는데 이 추세는 기본적으로 해당 상품이 갖고 있는 펀더멘털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돼요. 예를 들면 우리 뭐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하나의 회사의 주식이 상승 추세를 발생을 하려면 쉬운 얘기로 뭐 예를 들면 기업 가치가 올라가야만이 상승 추세가 생길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매출이 증가하고 뭐 순이익이 증가하고 어떤 뭐 특정한 뭐 권리가 뭐 발생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그런 펀더멘털 요소에 의해서 해당 주식이 올라가죠. 예, 우리 지금 해외 선물에도 수도 없이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무슨 뭐 미국 지수도 마찬가지죠.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성장률이 뭐 좋아지고, 뭐 시장 점유율도 좋아지고, 그런 여러 가지 펀더멘털에 따라서, 해당 그 종목의 어떤 상승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이 해당 추세는 펀더멘털을 기본적으로 그 해당 종목의 펀더멘털이 어떤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요와 공급이에요. 수요와 공급, 즉 펀더멘털이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강하면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주가는 본질 가치 대비해서 잠깐만요. 뭐 다른 분들 좀 알려줘봐요. 왜 뭐 소리가 안 들려요? 괜찮습니다. 안 들리시는 분들은 그분들 문제예요. 예.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강의에 방해가 돼. 예. 아유, 제가 자꾸 방해가 돼가지고 저쪽 치워놓을게요. 예? 자꾸 신경 쓰게 됩니다. 자, 이어서 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해당 가치에 대비해서 수요가 지나치게 많다. 또는 공급이 지나치게 많다. 예를 들면 우리 최근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폭락을 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수요와 공급에. 즉 어떤 특정한 알트코인의 공급은 엄청나게 많은데 수요가 아예 사라져 버린 거야. 또는 수요가 아주 약해져 버린 거야. 작년 같은 경우는 코인의 공급은 작았지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그 해당 코인의 펀더멘털을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전혀 판단도 안 하고 묻지마 장세가 된 거였어요. 묻지마 장세가. 이해하시죠? 근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이제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코인 예를 들면 간혹가다 미래이항성이 상당히 큰 코인인데도 불구하고 코인 가격이 완전히 맥을 못 추는 경우도 있고 대체적으로는 펀더멘털이 특별하게 좋은 게 없는데 작년에 많은 투기적 요소에 의해서 급등했던 코인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현재 형태죠. 그 다음에 이게 이 수요와 공급의 문제는 비단 그 어떤 코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금융상품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무슨 우리가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란의 그 생산량이 예를 들면 일평균 한 400만 배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00만 배럴을 수출한다. 근데 미국이 예를 들면 이란을 머지않아서 11월 4일쯤에 제재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란의 수출량이 급감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전 세계 원유 시장에 공급이 원활치 않을 거다. 이런 쉽게 말해서 시장에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서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유가가 예를 들면 브렌트 기준으로 한 86불까지 올랐고 WTI 미국 WTI 기준으로
77불 근처까지 올랐어요. 그죠? 근데 이 역으로 생각하면요, 가격이 오르면 이른바 수요가 감소해요. 수요가.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무역전쟁 영향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중국도 경제성장률이 꺾일 가능성이 높고, 신흥국들은 지금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그런 신흥국들 또 터키라든가 하여튼 그런 나라들은 지금 이른바 작살났어요. 남미의 아르헨이나 또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 다 작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은 오히려 좀 수요가 굉장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란의 공급이 차질을 빚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하더라도 수요가 이 어떤 그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서 수요가 크게 못 따라갈 거다.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요 며칠 사이에 또 유가가 내렸어요. 그리고 그러면 어떤 단기적인 수요 공급의 곡선도 있지만은 정책적인 부분이 너무 커요. 예를 들면 1980년도 중반에 이른바 프라자 합의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한번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프라자 합의. 이른바 뉴욕의 프라자 호텔에서 형성했던 그런 이른바 정책적 이슈인데, 그 당시에 쉽게 말해 달러가 지나치게 뭡니까? 엔화 기준으로 보면 엔화가 굉장히 약세를 보였어요. 엔화가 약세를 보였다는 얘기는 달러 대비해서 달러가 고평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엔화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일본의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과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이제 아주 대단한, 한마디로 거의 전 세계 수출량이 아니라 전 세계 같은 경제 성장률의 첫 번째에다가 수출 비중도 어마어마하게 커질 정도로 일본이 강해졌죠. 그러면서 미국 경기가 그 당시 1980년대 중반에 굉장히 꺾였어요. 미국 경기가.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 당시에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5개국과 협의를 해가지고, 야, 니네 환율을 평가 절상해라. 그러면서 이제 쉽게 말해서 엔고가 그 당시에 125원 하던 엔이 예를 들면 곱하기 한 250원까지 엔을 올려라. 예를 들면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른바 플라자 합의, 플라자 합의가 죄송합니다. 거꾸로 얘기했네. 250엔 하던 거를 달러당 그거를 125원까지 평가 절상해라. 그래가지고 이른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된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한 6년 전에 아베 일본 총리가 아베노믹스라는 거를 발표하면서 엔화의 이른바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 같은 엔화의 양적 완화를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엔저 현상이 굉장히 지금 한 6년간 발생을 했어요. 엔저 현상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서 지금 탈출하고 있죠. 그게 바로 이른바 이 국가와 중앙은행 간의 이런 정책이 추세를 만들어갑니다. 추세를. 그리고 또 4년 됐구나, 한 5년 됐구나. 유로존의 이른바 유로존의 ECB죠. 유럽 중앙은행이 일본과 더불어서 양적 완화를 하면서 달러당 1.13 정도 하던, 죄송합니다. 1.3 정도 하던 유로화가 지금 얼마까지 빠졌어요? 거의 1.05대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1.16, 1.15 정도 하고 있죠. 그게 이른바 중앙은행의 정책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환율이 거의 한 10년간 박스권이에요. 리먼 사태 이후로는 1,050원에서 만 올라갔을 때가 한 1,200, 1,300원대죠. 굉장히 이제 환율을 비교적 좀 가져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국가가 환율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환율 조작국 논란도 좀 있었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최근에 이제 미국과 이른바 관세 논쟁을 벌이고 있죠. 관세 전쟁을. 관세가 예를 들면 5% 올라갔다, 관세가 10% 올라갔다. 그럼 중국의 어떤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그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위해나 약세를 통해서 극복하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과연 2018년 11월에 미국의 재무부가 중국을 이른바 뭡니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지 안 할지, 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시장이 첨예하게 보고 있죠. 그리고 리먼브러 사태 이후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퀀터티티브 이징 1, 이징 2, 이징 3 이른바 양쪽 하나 1, 2, 3, 4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해가지고 그런 엄청나게 그 양쪽 하나 하면서 미국의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채권 금리가 하락하는 어마어마한 추세를 보였어요. 제가 나중에 차트가 있으면 한 번씩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정말 엄청난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이후로 이제 미국이 이른바 테이퍼링 양쪽 하나 축소를 이제 감행을 하면서 양쪽 하나 정지, 양쪽 하나 축소, 그 다음에 연준이 그동안 늘렸던 재무제표 이른바 대차대조표 자산들, 채권 자산들을 늘리면 이제 축소를 하면서 이제 거꾸로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9월 말부터 벌어지고 있죠.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좀 쉽게 말해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단기적, 아까 제가 나스닥 지수를 보여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단기적인 매도세를 촉발시키는 그런 요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해외 선물이나 국내 선물이나 또는 뭐 환율이나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거래할 때도 늘 어떤 규제기구라든가 국가라든가 중앙은행이라든가 이런 이 어떤 이 중요한 정책기구들의 이 정책적인 흐름들을 늘 모니터링하고 잘 봐야죠.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이 추세를 만들어 나갑니다. 제가 차트를 한 번씩 딱 더 보여드리면 좀 편할 텐데, 예를 들면 뭐 단적으로 엔화를 한번 볼까요? 아니, 엔화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나스닥 지수가 이런 거죠. 나스닥 지수만 해도 보시면 좀 명확하게 차트 찾아가면 힘드니까 오래 걸리니까 이게 일본 가지고는 다 보기도 안 해. 나오네요. 요때입니다. 요때 이른바 리먼브러 사태가 벌어진 거죠. 이렇게 리먼브러 사태가 리먼브러 사태가 파산하고 미국의 그 서브프라임 기관 두 개에 프레디맥하고 또 하나 어디죠? 그 두 가지가 다 망했고, 그러면서 엄청난, 지금 보면 얼마 안 되는 거 처음 보이지만 이때로서는 엄청난 하락이에요. 반토막 더 났어요, 증시가.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양쪽 하나 1, 양쪽 하나 2, 뭐 이렇게 양쪽 하나 3, 뭐 이렇게 이제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벌어지면서 이런 엄청난 어떤 추세를 만든 거야. 거의 제로금리 베이스에다가 시장 금리가 거의 제로금리에요. 0.5 bp인데 사실상 거의 제로금리죠. 거기에다가 또 요 무렵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뭘 했어요? 트럼프 2016년도 11월에 당선되면서 감세 정책까지도 했어요. 이 감세, 법인세를 낮추는 감세 조치, 그 다음에 해외 자산들을 국내로 해외에서 영업이익을 낸 해외 자산을 국내로 컴백할 때 감세해주는 제도까지도. 그러면서 엄청난 말도 이런 엄청난 이런 추세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국가와 중앙은행 어떤 기구들 이런 그 중요한 정책기관들의 추세는 어떤 정책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추세를 그거를 잘 편성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비트코인도 지금 비트코인이 2018년도에 꺾이기 시작한 이유가 뭐예요? 각국의 규제입니다. 규제. 뭐 예를 들면 박상기가 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라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하여튼 중간중간에 엄청난 규제들이 많이 생겼죠. 그런 규제에 대응해가지고 막 그 또 이제 뭐 거래소를 또 뭐 하고 뭐 계좌도 못 만들게 만들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 이 대중의 심리는요, 아까 말씀드린 이 수요와 공급, 이 펀더멘틀과 무관하게 따를 때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추세를 만드는 이 팩터 중에 하나입니다. 대중의 심리. 투기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뭐 아파트 뭐 최근에 뭐 서울의 일부 지역 아파트가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 또는 막 대중의 심리들이 편승해서 막 더 그랬죠. 근데 이제 뭐 금리 올라가고 머지않아서 우리나라 금리를 언제부터 올릴지는 아직 몰라요. 지금 미국이 2.25 bp예요. 아, 죄송합니다. 저기 맞네요. 2.25 bp, 2.0에서 2.25 bp인데 우리나라가 1.5 bp예요. 저기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0.75 차이 납니다. 이게 정도가 아직까지는 견딜만하지만 미국이 여기서 가파르게 3번만 더 올리면 우리나라 금리 곡선은 엄청나게 빨리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나마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나라들은 이제 캐나다라든가, 그 다음에 영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국들은 미리미리 대응하고 있어요. 왜냐면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중에 급격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높은 쪽으로, 가만히 있어도 예를 들면 국제적인 자금들이 금리가 적어도 1% 이상 더 준다는데 그 국제적인 자금들이 마구 이탈하죠.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경상주지가 흑자고 외환보유량이 아직은 전 세계 거의 8위권에 들어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버티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어떤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제조업 대부분의 제조업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좀비 기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머지않아서 아마 우리나라 금리 곡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는 잘못하면 대중의 심리가 또 너도나도 집을 팔자. 지금은 너도나도 집을 사자라고 하는데 너도나도 집을 팔자로 몰려버리면 또 뭐 아시다시피 또 뉴스에 또 희한한 일들이 나올 수가 있죠. 집 사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사면 더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건 제가 나중에 넘어가고요. 추세를 제가 아까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이런 건 제가 아까 많이 사례를 보여드렸죠. 동그라미 그리고 네모칸 그리고 즉 이거는 뭐냐면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고 있느냐,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있느냐 이렇게 추세를 보통 분석하는 거예요. 추세선도 분석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원래 강의 주제가 이 추세란 무엇인가와 피보나치를 믹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이렇게 설명드릴 때 아까 그 첫 번째 강의 첫 번째 그 영상 확인해 보시면 한 번만 또 반복해드리면 이렇게 5분짜리 보는 거하고 5분짜리 5분짜리 보니까 추세가 이렇게 지금 하락하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거 1시간짜리 볼게요. 1시간짜리 타임프레임을 바꿔서 보면 달라져요. 이렇게 보면 1시간짜리 보면 여기서 이렇게 올리고 조정주고 올리고 조정주고 올리다가 처음으로 이게 깨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처음으로 저점 하나 깨졌다. 그러면 추세 변화의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내림폭의 피보나치 자리를 잡아서 매도하는 세력이 생기겠죠.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거를 조금 더 크게 보면 4시간으로 본다. 4시간으로 보면 이거 무슨 매도야, 여전히 매수지. 뭐 계속 올리고 조정 주고 올리고 조정 주고 올리고 조정 주고 올리고 조정 주고 이러다가 지금 이렇게 좀 내려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일정 시간 일정 자리에 오면 매수하겠다는 세력이 당연히 생기죠. 그럼 매수가 유망한 자리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50% 자리거나 618이거나 좀 싸지면 미국 지수의 대기 매수는 사실 엄청나요. 아직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그래 여기는 쉬어가고 여기 오면 나는 뭐 이게 분할 매수 하지 뭐. 여기 깨기 전까지는. 그죠? 그래서 바로 추세라는 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추세가 형성되는 모멘텀은 중앙은행이라든가 기업의 가치 또는 해당 상품의 밸류에이션, 해당 상품의 펀더멘털,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 아까 제가 쭉 설명드렸던 바로 그 부분이요. 그 부분들. 오늘은 바깥에서 막 그 공사 소리가 많이 나오고 좀 잡소리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실제 거래는 우리가 프라이스 액션에 입각한 실제 거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추세의 매수 자리가 오면 매수하고, 그죠? 이게 좀 크게 보니까 이런 건데 좀 작게 봤을 때 5분짜리 보니까 완전히 지금 하락이란 말이야. 이렇게 내리고 조정주고 내리고 조정주고란 말이야. 그러면 각각의 무브먼트를 나눠가지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요 사이에 되돌린 자리 오면 난 매도하겠다. 여기가 안 넘어가는 한 그런 거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또 피보나치를 또 그려봐. 그럼 이제 피보나치를 뭐 아직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피보나치를 그려가지고 해당 영역에 대응하는 거죠. 그럼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렇게 보니까 50% 영역에서의 저항도 보이고 뭐 나중에 또 여기서 지지가 나올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뭐 여기서 또 저항이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그 어떤 피보나치 레벨에서 이런 현재 흐르고 있는 이 추세를 파악을 해서 대응한다. 예, 라는 게 이제 현재 골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오늘 강의의 마지막 순서로 해서 피보나치에 대해서 잠깐만 더 확인하는 형태가 될게요.